시어머니가 저를 이거 다용도실에 놓아요. 가뒀습니다. 가야 해요. 너 손님 지금 가면 안 앞에서 돼. 창피하다는 당장 이유로요. 못 앉아. 친정 없는 며느리는 어머니, 만만하다고 이거 생각했나 놓아요. 봅니다. 저 가야 해요. 헬스장에서 너 지금 무급으로 가면 안 일 돼. 시키고 제가 당장 모은 못 앉아. 돈은 도둑질이라 했으니까요. 어머니, 그런데 이거 그날 놓아요. 저 예상 가야 못한 해요. 사람이 저를 너 지금 구했습니다. 가면 안 돼. 그리고 당장 못 시어머니는 앉아. 처음으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 놓아요. 저 이야기는 가야 해요. 그날로 가기 너 전 지금 가면 제가 안 돼. 어떻게 여기까지 당장 못 왔는지부터 앉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저는 경주에서 자랐습니다. 올해 43,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주부이자 사장인 김정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친정이라는 곳, 저는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저에게도 집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고 아버지가 작은 논밭을 가진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가정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논밭은 빚으로 넘어가고 어머니는 공장으로 일하러 다니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머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제가 남겨진 곳은 큰아버지 집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쪼들리는 살림에도 저에게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셨죠. 그런데 큰아버지는 늘상 이 말을 하셨습니다. 정임아, 여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 우린 내 부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 잊으면 안 된다. 커서 꼭 은혜를 갚아야 돼. 라고요. 그 말이 매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큰어머니는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내게 일을 분담시켰습니다. 정임아, 밥 먹고 나서 설거지는 내가 해. 저는 고작 8살을 갓 넘겼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피를 나눈 자식이잖아. 정임이는 그게 아니잖아. 그 말은 화가 난 거라든지 짜증이 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듯한 어조였죠.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아팠습니다. 기억 속에서 내 집이라는 걸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눈치를 먹고 잠을 자도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죠. 이 집에서 나가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그래서 꿈이 생겼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 반찬집이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가게.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가게에 정성껏 진열하는 할머니. 저는 그 가게를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가게 하나, 작은 가게 하나,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팔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그 꿈을 간직한 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제 꿈도 이루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꿈은 결혼 후 더 간절해졌죠. 그런데 결혼은 사랑만으로 저의 꿈과 기대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시댁은 갑이고 며느리는 을이다. 그때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까지 정확할 줄은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세무사, 말투는 늘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죠. 처음 만난 날도 그랬습니다. 정임 씨,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기 카페에서 그냥 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단순했습니다. 친정이 없으니까 남편 쪽은 준비를 도와주었고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땐 그게 고맙고 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간 날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잘 보여야 할 텐데 날 마음에 들어 하셔야 할 텐데 문을 열고 들어간 거거에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은 부드러웠습니다. 오, 왔구나. 앉아. 차를 받아들었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를 마시는 중에 시어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정임아, 친정이 없다고? 잠깐의 침묵. 그 사람이 옆에서 눈치를 했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 풍습을 더 잘 배워야겠다. 그리고는 잠깐 멈추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편은 없을 거니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날 이후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사람으로, 검증해야 할 이력서처럼 보고 있다는 걸요. 결혼 후 첫 달이나 지나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임아, 추석 준비 시작해야 할 텐데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 그리고 나열했습니다. 생선은 크기가 너무 작은 걸로 사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제사상은 이렇게, 떡은 이렇게 등등.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끊고 나서 손이 약간 떨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내 편은 없을 것 같은 예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연락해 왔습니다. 첫 연락이었는데 메시지가 짧았습니다. 정임아, 안 바쁘지? 헬스장 프런트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금방 말이 나오지 않아 머뭇거렸습니다. 야, 그냥 프런트에 앉아서 회원들 인사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동네도 낯설었고 저는 무엇보다 돈이 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해볼게요.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회원 응대, 수건 정리, 청소,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신우이도 가끔 얼굴을 비춰주었고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 역시 내가 사람 잘 봤다. 그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뭔가에 쓰이는다는 느낌,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 후로 점점 일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새벽에 기계 입고 날이 생겼습니다. 혼자 창고에 들어가서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려야 했죠. 아가씨, 이것만 하면 돼요? 저 혼자 이걸 다 해야 해요? 신우이는 바쁜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하고 있어. 나는 또 다른 일 있어. 그 다음엔 주말에도 불려왔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줄 수 있어? 지금 좀 급해서. 처음엔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일이 매주 반복되었죠. 주말엔 거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문 열고 저녁까지 문 닫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신우이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좀 해. 저것도 내가 제일 잘하잖아.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 옳게 밖에 더 있어. 처음엔 부탁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는 월급 얘기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월급을 줄 알았습니다. 월급 얘기를 꺼내야 할 텐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조심스럽게 신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한 달도 넘었는데 혹시 월급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월급?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무슨 돈이야? 잠깐의 침묵 후 정임아,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내 몫을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었고 가슴 안에서 뭔가가 훅 하고 속궁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갚아야지. 내가 뭘 빌린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큰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다 똑같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생각 끝에 노동청 상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노동시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적어둔 장부가 그럼 신고할게요. 노동청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으로 인해 헬스장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는데 남편의 얼굴이 하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부르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집안 망신을 시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헬스장이 우리 집안 건데 그걸 신고한 거야?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오해가. 너는 조용히 있어. 남편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을 흔드는 문제아가 됐습니다. 시누이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했어?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니? 그리고 시댁 친척들한테도 연락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모님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내 안 사람 정말 이것밖에 사람이냐? 돈이나 밝히는 애였어? 남편은 그 통화를 끝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려가서 듣는 말들이 늘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애가 은혜도 모르고 돈 밝히는 애들이 꼭 이따위더라. 정한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막아섰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만만하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차에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남편은 잠깐 생각하다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면 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제가 남편을 봤습니다.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돈을 달라고 한 거? 아니면 말을 꺼내는 거 자체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큰 집에서 눈치를 먹고 살던 그때와 달라진 게 없구나. 며칠이 지나면서 정한이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꺾을 기회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무리 해도 떠날 수 없다고. 그 확신이 다음 일을 부릅니다. 저에게는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공장 파트타임, 결혼 후에도 틈만 나면 일했습니다. 남편 모르게도 조금씩 꾸준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그날을 그려봤습니다. 역세권 쪽에 작은 가게 하나. 하지만 남편은 피곤해 보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언제든 기회를 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차를 끓여서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나, 역세권 쪽에 작은 반찬 가게 하나 내볼까? 남편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진짜? 내가 모은 돈 있잖아. 작은 가게 하나는 충분할 것 같아. 남편은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자. 저의 손이 약간 떨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꿈에 그래라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건지.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했고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정임아, 가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결혼 전부터.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번 돈 꽁쳐서 모은 거 아니야? 잠깐의 침묵 후 너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없는 애들은 원래 저 모양이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부모님으로 모시는 분이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집에서 뭐지? 그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저를 경멸하는 듯 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만나면 정임아, 그 옷 못 보던 거다. 샀니? 돈이 있는 사람답게 아주 대놓고 펑펑 쓰는구나. 신우이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언니, 가게 꿈이야? 우리 오빠 돈으로 그러고 싶니? 정한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결국 남편도 엄마 편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직접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주름진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임아, 이 집 사는 돈도 우리 아들이 다 낸 거지?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의 반은 제가 직접 번 돈으로 보탠 겁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저의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친정 없는 애들은 원래 이런가 어른이 말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쯧쯧쯧. 참다.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평소에 가식적일지라도 그 부드러운 미소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내가 감히 말댔구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주에 손님 오는데 너는 집에 없는 척 하기만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마냥 두렵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손님은 남편의 남동생이 데려온 예비 신부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완벽해.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송국 메인 PD 출신이야. 지금은 대형 제작사 대표라는 거지.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세며 추가했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이번엔 제대로야. 그 말의 끝에는 저를 향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라는 건 나는 역시 아니었던 거구나. 손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 목록을 보내왔습니다. 전골은 이렇게, 샐러드 야채는 3가지 이상으로, 저는 5가지, 과일은 제철 거로 3가지 이상, 디저트도 하나 미리 사서 준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전골의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고 과일은 깔끔하게 접시에 썰어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아픈데도 등이 아픈데도 무시하고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정한이는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가락대만큼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오지 마. 저는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네, 쪽팔리니까. 절대 나오지 마. 다용도실에 가서 조용히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숨어야 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발을 버티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끌고 다용도실 앞에 왔습니다. 들어가. 어머니,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잠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정한이는 안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 소리내면 내 인생 끝이야.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지금 이건 뭐지? 무슨 상황인 거야? 밖에서 바로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밝은 목소리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 왔구나. 오래 기다렸지?
그리고 웃음소리. 저는 문을 두드리다 말고 손을 내렸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저는 등을 벽에 붙이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안에서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큰 집에서도 나는 애물단지였었지. 아니, 그래도 그때엔 이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았잖아. 잠깐 생각하다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폰이 있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갇혔어. 뭐? 어머니가 다용도실에 날 가두고 문을 잠갔어. 제발 빨리 와줘.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걱거리는 숨소리와 빠른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다용도실 안에서 저는 계속 등을 벽에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더 여기 있어야 할까?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밝은 빛. 저는 눈을 가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 시동생, 그리고 예비신부. 정한이는 무너졌습니다. 밖에 공기가 폐로 들어오면서 눈물이 그냥 터졌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꿇어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임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지 흔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일어서서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는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가둬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서 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내려 깜빡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대꾸하잖아. 내가 지 친구야.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남편은 잠깐 자신의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비 신부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저를 빤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정한이는 눈물을 닦으며 예비 신부의 얼굴을 봤습니다. 몇 년 전 새벽에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그 순간 저의 눈이 멈췄습니다. 몇 년 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시절 새벽 2시였습니다. 휴게소 근처 편의점에서 혼자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죠.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몰래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예비 신부였던 겁니다. 당신이었군요. 예비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다니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비 신부의 눈빛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가두는 건 범죄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한 거야. 예비 신부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사람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일은 바로 기사감이에요. 뉴스에 날 일이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2장, 하나는 내용 증명 초안, 다른 하나는 고소장 초안.
예비 신부는 그 2장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 찾아오기 전에요. 잠깐의 침묵.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며느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사과뿐 아니라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요. 안 그러면 저는 제 이름 걸고 진행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엔 조용했던 시동생이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봤습니다. 오늘 사과 안 하면 나 결혼도 안 해. 잠깐의 침묵. 엄마랑도 끝이야. 그 자리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예비 신부도 저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처음 보는 얼굴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그 날카로운 눈매가 작아졌습니다. 2 아들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예비 신부의 종이 2장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2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그대로 90도. 그 자리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한이는 그 등을 봤습니다. 주름진 등, 작아진 어깨. 이게 진심인가? 아니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 사과는 제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단 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동생과 예비 신부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거리를 뒀습니다. 예비 신부가 결혼 준비 중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앞으로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정한이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미소를 짓었습니다. 신우이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언니, 지난번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화 풀어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던 그 입으로 나에게 했었던 나쁜 짓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 반찬을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자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은 버립니다. 서울에 올라온 후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역세권 쪽 작은 가게 하나.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작은 가게에 진열하는 날들. 손님이 들어오면 웃음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거구나. 마지막. 정한이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가게 간판의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친정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구박당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그럼 된 거야. 그걸로 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선을 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앞에서 무너지구나. 그리고 저는 앞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선을 그을 용기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